주제 발표는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님께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비용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정현입니다. 저한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PPT를 보내드렸는데 아마 이게 좀 준비단을 위해서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도시공원 일몰제를 느끼는 것, 아는 것, 저는 아직도 여전히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을 반드시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예정대로 가는 거에 상당한 진통이 상대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너무 흔하게 있으면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전공한 자원경제나 특히 환경경제는 환경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에 있어서 상당한 많은 한계는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연구들을 시간관계상 연구들을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조악하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드리는 건데 이거보다 아마 제가 발표한 것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가치냐 하면은 이런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을 되셨죠? 가을이 되면 논에 누렇게 변해 있는 논을 보면 단풍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안정돼요. 근데 역으로 만약에 논이 항상 척박하고 쌀이 없었다면, 벼가 없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거고 그리고 답답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병원으로 가죠. 그래서 논도 이렇게 논이 그냥 가지고 있는 가치가 사실은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 건데 저희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정서가 불안한 사람이 그걸 보면 아주 마음의 안정을 받아서 병원에 가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병원에 안 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논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도 어떤 뭐가 있냐면 비가 많이 오면 논은 물을 담아놓는 기능을 가져요. 그래서 물에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또 홍수가 나게 되면 홍수가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막아주는 홍수의 피해를 막는 기능도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산입니다. 산은 훨씬 더 많습니다. 산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물을 저장하는 나무가 저장하는 저장대 기능이 있죠. 그건 녹색댐이라고 합니다. 산에는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가 아주 좋은 미세먼지를 흡착시키는 잎 때문에, 가지 때문에,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피복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죠. 멕시코 시티가 10년 전만 해도 아주 악명 높았던 대기오염 최대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숲 때문에 그렇습니다. 멕시코 시티는 멕시코 시티 안에다가 있는 땅, 고가도로 옆에 기둥에다가 철저하게 숲을 조성을 했고 녹화를 조성해서 대기오염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초미세먼지 같은 것들을 많이 잡아냈습니다. 대구도 우리 데프리아라고 얘기했는데 숲을 많이 조성을 해서 상당히 온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이게 숲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숲이 있구나. 뭐 성철 스님이 얘기 떠오르면 그냥 숲이 있어서 갔네, 내려오셨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숲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과학원 같은 데서는 매년 뭐 몇백 조를 낸다, 기능을 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숲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비가 왔을 때 빗물을 저장하는 저장의 기능, 또 홍수가 왔을 때 재해를 방지하는 기능, 미세먼지를 부착해서 해주는 기능, 또 절대적으로 미관이 가지고 있는 미관의 기능, 또 숲이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는 기능, 거기에 요즘에는 치유의 기능이라고 해서 일본에는 치유의 숲단지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백두대간이라는데 아주 넓은 단지에 그런 공원의 그런 특성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치유의 단지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특히 대표적으로 뭐 거기 나오는 임산물을 통해 가지고 아주 좋은 음식물을 만든다든지 약재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숲에 대한 기능이 이만큼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숲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를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숲이 없어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부가적인 것에 대한 피해를 잘 못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 강남에서 우면산의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죠. 엄청나게 무서운 물폭탄이 내려와서 아파트를 휩쓸었죠. 산이 만약에 제대로 관리가 됐다면, 숲이 그대로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홍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산과 숲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공원으로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녹지세를 뭐 도입하자, 민간공원에 대한 것을 매수를 하자, 뭐 매너 서울시에서 1,000억을 하자 그러는데 결국에 재정에 대한 그 부분들, 그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한 그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재원 확보에 대한 그 방안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너무 아쉽게 제가 사실 PPT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게 한글로만 좀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런 그 유형화에 대한 그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 더 크게 하실 수 없나요? 혹시 저 뒤에 계신 분들 때문에. 자, 요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럼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그 타이틀만 보셔도 이해가 되도록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이 있으면 기온이 저감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온에 대한 그 저감 부분들이 오후하고 특히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기온이 평균 2도 낮았다. 1도를 저희들이 올리고 내리고 하기 위해서 냉방 효과들을 많이 하죠. 전력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번에 114년 만에 폭염이 왔는데 전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숲이 없었다면 더 많은 에어컨을 틀었을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숲은 기온을 저감하는 저감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열대야가 있을 때는 최소 4도씨 정도까지 낮추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거는 대기 온도를 저감시킨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숲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숲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더울 때 왜 그늘막을 찾는가?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그 건널목이나 해놨는데 그 이유는 나의 체온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태양을 막아주는 효과가 숲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체온에 대한 그 조절 효과가
15분 정도만 있어도 연구에 따르면 이게 도시숲 현장 포럼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가 하더라도 1.5도 정도의 내 몸을 낮춰준다라고 하는 거가 체온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여름에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효원공원 같은 경우는 2도씨 정도까지도 낮춰주는 효과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확실히 개인적으로 등산을 좋아하는데 순막이 많이 있는 데를 가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적게 땀을 나죠. 숲에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방금 말씀드렸던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 중에 대기 개선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곳곳에서 도시 숲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를 흡착시키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산림과학원 같은데 이런 데에서 초미세먼지가 여기 이제 예를 들시면 저희 너무 죄송스러운데 여기 이제 제 자료를 보시게 되면 가로수, 자작나무 가로수가 이렇게 주변에 있을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50% 정도 감소되는 거를 실증적으로 테스트를 한 결과가 2013년에 나온 것도 있고 2012년에는 도로변에 있는 것들 플러스 외벽에 있는 것들까지만 조성을 해도 훨씬 더 초미세먼지에 대한 감소가 40%도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경제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기청정기 쓰고 계신데 숲이 바로 가까이 옆에 있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적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즘에 식물들을 많이 가져다가 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더더군다나 아까 초두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즘에 재미있는 것들이 있죠. 아파트 가격 좋아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역세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숲세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런가요? 숲이 바로 옆에 있으면 주택의 가격이 올라간다. 여기 이재진 교수님 이제 도시계획 전공이시고 하시는데 상황관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한강에 같이 그러면 조망권이 높은데 한강하고 가까운 데가 다른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평수인데 높죠. 왜 그럴까요? 한강을 지켜볼 수 있는 거가 거기 주택의 가치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숲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되게 되면 사실은 훨씬 더 높은 아파트의 가격이 되는데 너무 흔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숲세권, 역세권, 학세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런 기능들이 이제 공익적 기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소음이나 스트레스를 특히 이제 소음을 감소시키는 것들이 있다. 이게 80데시벨 정도 법적 기준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많이 떠드는데 숲이 있으면 그거를 막아주는 기능들이 나옵니다. 숲이. 그래서 소음을 저감시키는 효과도 있다. 수재를 예방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당연히 숲에는 생물이 있다. 그래서 그 숲에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아주 적은 일부가 반영돼서 주택가격에 나와 있는 것들.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많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20년 전에 거의 20년 전에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성이 안 되면 2020년 7월에는 일몰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에 이제 오늘의 세미나의 주제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은 다른 분들도 토론자들도 계시니까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지금 밖에도 거의 이제 입간판 같은 비슷한 거에서 있고 여러분들 자료에도 맨 뒤에 보면은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로 해서 빨간 걸로 탁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의 도시공원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막는 방법이 첫 번째 민간공원 제도 같은 것들을 조성해보자. 그 다음에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도입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공원 또는 민영공원에 대한 그 부분들을 가져오자.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녹지세 같은 것들을
가져와 보자라고 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하고 일부는 국공립교육 산림청 같은 경우는 매입하겠다. 이제 근데 워낙에 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서울시 그나마 조금 나은데 다른 데서는 그런 거가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녹지세 같은 걸로 하면서 나가보자라고 하는데 이런 그 문제점들이 조금 그래서 저가 이제 한번 조악하게 과연 도시공원이 그대로 있으면 얼마 정도의 편익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조악하게 한번 기존에 있는 연구들을 해서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결국의 액수는 아주 조악하고 아주 적은 숫자인데 왜 이런 거를 좀 하냐면은 그만큼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우리가 몰랐던 가치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온을 저감시키거나 체온을 조절시키는 것들에 대한 부분, 특히 최근에는 이제 탄소에 대한 저감 부분. 나무는 초미세먼지 같은 것들의 부분들을 흡착시켜서 얘가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를 품고 산소를 뿜기 때문에 탄소 저장에 가장 좋은 물질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탄소의 저감에 대한 부분들을 이 나무가 없어질 때는 탄소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기술이 들어갔냐를 역으로 대체 효과로 한번 계산을 해서 해봤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생기면 이 나무가 많이 흡착을 하는데 이것이 나무로 가지 않고 사람한테 갔을 때 여기 이제 방금 장지인 교수님이 떠나셨지만 이게 역학적으로나 보게 되면 다 심혈관계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 눈이라든지 안막이나 이런 거에 아주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거의 사인이 옵니다. 아주 맑은 날은 괜찮은데 나빴다 그러면은 눈이 안 보인다, 침침하다 뭐 이런 경우들을 벌써 경험을 해서 안과를 가거든요. 없었다면 더 많이 숲이 있었다면 그 가능 횟수가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미세먼지로 인한 천식병들을 쭉 봤더니 지금 천식에 대한 그 횟수를 실질적으로 계산한 분이 있으세요? 얼마 2017년에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뭐 한 몇십억이 정도 가서 일부러 천식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더라 미세먼지가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게 미세먼지 탑을 세워놔가지고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들을 많이 나무 대신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살펴를 봤고, 그 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가 없으면 요즘에는 뭐 소음공해, 빛공해 여러 가지 뭐 이 층간 소음 대표적인 거지만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교통에 있어서의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소음 문제들을 이 도시숲이 가지고 있으면 많은 그 경감을 하는데 80데시벨 정도까지 저감시켜준다고 할 때에는 도시에 대한 저감 효과가 아주 미니멀이지만 꽤 조그만 숲 하나 여기에서 산림청에 조그만 숲 하나 정도가 있을 경우에는 한 110데시벨에서 80데시벨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소음 저감 효과가 또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계산을 했고요. 그냥 있는 자료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이나 수재해에 대한 그 비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올해 이제 저희들이 아주 무지무지한 폭염을 겪었는데 이겁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도 폭염이 있었는데 폭염으로 인한 그 생명 가치가 최소 도시숲이 있음으로써 폭염으로 사망자에 대한 그 부분들을 조금 저감시킬 수 있었고 기호를 줄여서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거가 한 22억 정도 된다. 이거는 이제 아주 제한된 그 가정에서 나온 거지만 이 정도의 가치를 좀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폭염으로 인한 폭염에 대한 것들을 방지시키는 일종의 편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가 한 22억 정도 되고요. 지금 전체 한 372km 중에서 관리 지역 빼놓고 관리하지 못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악하게 한 것,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지만
탄소에 대한 것들을 흡수하는 기능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탄소를 거래하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 가격이 지금 한 22,000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 탄소의 저감량하고 그 1톤당 거래되는 가격을 한번 곱해서 해봤더니 이것이 거의 한 60억 정도 되고요. 미세먼지에 대한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 자료가 없어서 중국이 그 탑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 탑이 저희가 한 30개 정도의 탑이 중국에서 세워졌던 거가 여기에 좀 해당되는 그 면적에 있어야 된다고 봤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숲 대신에 그거가 한 15억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나 이런 거를 스트레스하는 것들이 110이나 120데시벨 되는 것들이 교통 소음으로 인해서 80데시벨로 됐을 때에 이것도 한 60만.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나 수재, 특히 재해를 방지하는 비용들이 한 15억 정도 돼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존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오는 그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주 낮은 단계로 봐도 1년에 한 120억 정도가 된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매진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정인 교수님께서 그 도시 숲의 환경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도시숲은 가치가 있는데 이 숲이 없으면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시공원을 지켜야 된다. 지키기 위해서 뭐 세제 개편이나 또 신탁제도, 직불제 같은 다양한 대안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로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바람에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시간 관리하도록 하겠고요. 맹지연 환경농림연합 국장님께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정책과 시민 참여 방안 주제로 20분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작년 4월부터 전국 그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일단은 정부의 20년이나 이 일몰제가 도입돼서 이제 곧 해제되는 것이 이제 1년 조금 넘게 남았을 뿐인데 그 20여 년 동안 중앙정부의 관련 제도가 너무 미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예산은 중앙정부가 80%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게 다 살아. 이거는 거의 도시공원에 대해서 일몰제 만들어 놓고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그간 1년 넘게 활동을 하면서 이 답답함. 그러나 이거는 도저히 우리 몇몇 활동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절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부의 많은 예산을 끌어다가 그리고 많은 예산이 병행되는 입법을 해야 되는데 법 몇 주 만들어서 제안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정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기재부가 꼼짝을 안 합니다.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 감면해 주는 거 쉽게 해주시면서 우리 공원에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계신 토지 소유자분들에게 재산세 상속세 감면 좀 해주자 하는데도 그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도로라든지 학교 지금 2018년부터 인구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요. 그러면 도로도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게는 지원을 80%, 50% 해주면서 여태까지 20년 동안 단 한 푼도 도시공원을 사지 않으면 다 해제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선 그거에 대한 지원을 단 한 푼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저는 너무 격분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주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공원에 대한 관리와 조성을 통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공무원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시청에다가 좀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생태 분야에 종사하시는 그리고 생태 분야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도시공원의 혜택에 대해서 우리 김정인 교수님께서 재원 확보까지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1년 반 남았는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시공원 일몰제의 해결을 우리가 나서서 할 것인가. 저는 오늘 그 논의의 첫 번째 자리로서 오늘 이 자리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이 사실은 저에게는 희망이고 동아줄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나서주시지 않으신다면 지금 현재 도시공원 아까 80% 이상의 시민들이 모른답니다. 기자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는데 설명하다 보면 30분, 40분이 가도 너무나 어렵다고 하세요. 근데 사실은 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못 살던 전쟁 직후에도 있었고 일제시대에도 지정되었던 도시공원을 지금은 더 잘 산다는데 왜 우리가 이뤄야 합니까? 논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낌없이 주는 우리 숲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저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도로와 이런 댐 이런 거에 재원을 뺏길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인구의 90%가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도시에서 숲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사업을 제안하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여러분께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기 자료를 보시면 아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도시공원 해제와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되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뭐냐면요. 사유재산권 침해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죠. 그 관련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는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기보다는 뭐 도로, 학교, 도시기반시설 전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원래는 학교 부지 그리고 대지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어떠한 보상수단도 없이 막 대지를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묶어놓고 아무런 이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헌재 판결에 있어서 명확하게 짚어진 거는요. 3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산은 산대로, 논은 논대로, 밭은 밭대로 그 지정 당시의 용도대로 토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그거는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마땅한 책임이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을 지금 대지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물론 도시공원 중에 대지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3%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를 저희가 3% 때문에 잃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헌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권은 다른 재산권과 달라서 내 땅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최고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재 판결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유재산권과 토지는 공공성이 너무 크다. 그런 주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판결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다 모르세요. 그러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무조건 해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거 옳지 않다는 거. 어디 그뿐입니까? 36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럼 좋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인하 같은 경우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요. 수익 한도. 그거는 공공의 이익에 기반해서 토지 재산권의 특성 때문에 그 정도는 토지 소유자분들이 감수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황당한 거는 국공유지까지 왜 해제해야 합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26%가 국공유지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0%, 부산은 40%나 됩니다. 국공유지까지 도시공원에서 해제한 다음에 나중에 재지정하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대부분의 도시공원 중에서 정부가 지정한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그 업무가 이관하면서 돈은 안 줘놓고서는 지금은 국공유지까지 해제하고 나중에 공원으로 조성한다? 그거 말도 안 됩니다. 이 법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개정을 안 하겠답니다. 지자체 조례로 하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도시공원에서 해제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 도시공원 일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요즘 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전국은 완전히 뜨겁습니다. 아파트 개발을 막 30%에서 거의 신도시급이에요. 지역 간의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서울시에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그 도시공원을 해제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후에는 장기적으로는 다 사겠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으로 내놔도 정말 대단한 계획을 수립하셨는데요. 서울시의 핵심도 그겁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라는 건데요. 지금 공원녹지법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뭐 그린공원, 수공원, 주제공원 이런 공원 일반적인 공원이고요. 하나는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도시공원의 또 다른 유형으로서 공원녹지법에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체육시설, 체육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이런 거는 시설공원 맞잖아요. 그렇지만 관악산, 남산, 등산로 있다고 이거 시설공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공원 일몰제에 대응해서 다른 도시계획 시설과 달리 적어도 자연공원만큼은 해제가 아니라 일단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가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갑자기 세제 혜택 50%를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서는 계속 받고 계셨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했다고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린벨트랑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린벨트는 허용하는 개발시설이요 7, 8페이지가 돼요. 규제가 하도 완화돼서요. 그리고 거기 공원 아닙니다. 그린벨트에 그 블랙길 만들었다가 토지 소유자가 펜스 치면 못 들어가요. 뜯어내라 그러면 뜯어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 공원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가 도입된 거고 거기에 세제 혜택 마땅히 줘줘야 되는데 그것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을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 법의 취지에 맞게 토지 소유자들에게 재산세 50% 감면해줘라, 이 법 개정하고 있는데 하려면 조례로나 제정해라 이런 식입니다. 이거 우리 시민들이 이대로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분들에게도 면이 안 쓰고 이거 우리의 자산, 우리 공원, 여러분 이 공원에서 이번에 해제되잖아요. 재지정 불가해요. 땅값이 무려 10배가 오릅니다. 지금도 돈이 없어서 공원을 못 사는데 10배 오른 다음에 어떤 지자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1년 반 내에 대책 만들어 주던지 그 안에 법 개정을 못하면 단 몇 년이라도 유예를 하고 좀 책임감을 가지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입법운동. 입법운동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시민들 만나시죠. 제발 시민들에게 이게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며 정부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문제 제기 공유하시고 함께 참여를 이끌어주시는 공원 프렌즈가 돼주셔야 돼요. 파크 프렌즈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제안 드리고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서울시 그 40페이지 보시면은요. 전국에서 서울시만큼 대응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아쉬운 거예요. 일단 서울시는요.
그 4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현재와 미래 비전인데요. 서울시는 현재 판결을 정확하게 따를 예정입니다. 도시공원 중에서도요, 그 개발 압력이 너무 높거나 그리고 사실상 대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매입 비용도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1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상당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데요. 저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를 20년 장기 균등 상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요, 보금자리 주택 그 기금 쓸 때 다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우리 세대만 공원에 쓰는 것도 아니고 미래 세대도 쓰는 거니까 같이 분담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좀 여건이 안 되면 관련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줘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충분히 갚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만 해도 사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그린벨트도 훼손하지 않고 이 내부 개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가치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당장 1년 반 만에 돈이 없으니까 다 풀어라?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죠. 이거 지방채 발행하도록 지자체에게 더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정부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국고 지원해야 합니다. 왜 댐만 지금 맥도날드보다 많은 게 댐이랍니다. 근데 그 댐을 90%까지 지원하면서 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쉴곳 도시의 유일한 숨통인 도시공원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원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가면 사실 토지를 임야를 제외하고는 다 살 필요는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대책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점적으로 우선 보상지를 하고 나중에 그 등산로 있죠. 등산로들도 다 먼저 사고 그 다음에는 그 점적인 것과 등산로를 연계해서 좀 더 정형화해서 크게 사고 그 다음에는 공원 전체를 다 산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그게 통과되려면 반드시 국고보조 그거 50%, 물론 그 재원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특회계, 그 교통환경 특별 회계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재원들을 다양한 수단으로 마련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도시공원에 투자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입법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예산에 관한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정말 저는 시민들한테 선택하라고 그러면 당장 여러분이 옆에 있는 도시공원이 절반이 없어지는데요. 이거 20년 장기 분할하고 세금에서 조정해서, 그리고 또 일부는 저는 정부가 돈이 마련되기 전까지 급한 대로는 트러스트,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트러스트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자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행동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참여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반면에 국토부의 대책은 대책도 아니에요. 지금 난개발 문제가 아니라 이용권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그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은 그분들의 다양한 보상 수단을 마련해주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겁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고 그건 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지자체에서 만들 수 있는 법이 아닌데 그걸 왜 지자체에게 넘기겠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다행인 것은 관련된 그동안 그래도 잘 모르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적지만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관련 법, 입법안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다 국회에 올라가 있고 추가로 올릴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이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서명운동은요, 저희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토론회를 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요, 에코프렌드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아예 서울시에게도 말씀드리고 해서
도시공원에 대해서 일몰제에 너무 몰라요. 84%가 우선 저희가 84%가 모르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예산을 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떻게 시민들께 알려주십사. 저희가 아예 그 카드도 만들어드리고 홍보물도 만들어드리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배포해 주시고 저희가 이때는 우리가 모여서 한번 국회에 가십시다 하면 또 와주셔서 저희가 우리 말 못하는 도시공원에 미세먼지 먹고 탄소 먹고 정말 우리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숲. 우리 도시숲이 우리에게 주는 만큼 그거에 100분의 1이라도 저희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파크프렌즈 신청서에 꼭 사인해 주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직 2분 남았네요. 예,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그 주제 발표를 들었고 또 좀 전에 그 맹지연 국장님으로부터 시민 참여 방안 이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지난 1년 동안 이 도시공원 문제 때문에 그 맹지연 국장께서 되게 고민 많이 하셨고요. 머리가 다 셀 정도로. 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명 그리고 또 파크프렌즈 참여에 대해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 꼭 서명 내지는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좀 있으면 이제 그 사례 발표가 이어질 텐데요. 나눠드린 질문 제한지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그 질문 사항이라든가 오늘 들으시면서 이 도시공원 문제 이렇게 풀면 가능하겠다 이런 제안들이 계시면 꼭 적어서 나중에 휴식 시간에 데스크로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종합 토론 시간에 자장님 통해서 질문에 대해서 내지는 제안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사례 발표 시간인데요. 속편을 이어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발표입니다. 서울숲 잘 아시죠? 서울숲, 서울 시민이면 한 번쯤 다 가보셨을 테고요. 거기에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 그린 트러스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무처장께서 서울숲에서 어떻게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업이 참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5분간 사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나 처장님 어디 계시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받은 서울그린 트러스트 이하나라고 합니다. 네, 앞서 발표하신 분들께서 단어 중에 저희 단체 이름이 되게 많이 본격적으로 이거 하나하나를 더하게 되면 훨씬 더 많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거를 이제 이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조합하게 조합을 해서 나간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주 미니멈 숫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도시의 숲은 우리들한테 폭염을 예방하고 탄소를 저장하고 미세먼지를 흡착시키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때문에 생기는 이런 건강에 대한 피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음도 저감시키고 하는 비용들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도시숲이 가지고 있는 이 생태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존치시킬 것인가? 저는 결국에 재정에 대한 그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수하게 제 제안입니다. 전 국민이 도시공원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럼 물론 사유지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20년 동안 묶여 있었으니까 그린벨트처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도 이해는 된다. 그래서 그런 절충안에 대한 그 부분들을 쓰려면 결국에 재원이다. 그 재원의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세를 저희들이 내는데
주민세의 일부분을 이런 그 도시공원에 대한 재원으로 조금 전혀해서 쓸 수 있도록 고려를 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면 우선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보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도시공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재원을 쓸 수 있겠다. 두 번째는 항상 에너지, 교통, 환경세, 옛날에 이제 교특세라고 하는데 저희 발표 자료에는 없습니다. 교특세가 거의 한 1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환경적으로 쓰는 게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그 세는 존재하니까 이거를 조금 법 개정을 해서 아까 국고에서 50% 지원해달라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들은 어려우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자라고 하는 면에서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는 교특세, 에너지, 환경, 교통세의 일부분을 여기 도시공원세에 결국에 환경 쪽이니까 15%에서 25% 정도에 대한 걸로 전환해서 재원을 좀 만들어서 주자, 같이 나가자, 만들자 공원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이게 인프라 쪽에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많이 가는데 저는 도시 생태 사업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많이 몰아나가자. 그래서 이거를 도시 생태 사업 쪽하고 같이 연관되는 그 분야로 해서 더 확산시켜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같이 나가는 방법들로 같이 새로운 그 분야를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산림청입니다.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유한 킴벌리가 우리가 항상 푸르게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보고 아주 전방위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 유례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녹색화의 대표 성공 국가가 됐습니다. 없었던 산림을 있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산에 만들었거든요. 이제는 도시에 만들자. 도시숲 조성을 예산이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꼭 부족합니다. 도시의 숲을 만드는 것, 각종 다양한 도시의 생태숲을 만드는 거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나라 산은 40년에서 50년 수령되는 거가 40%가 넘었습니다. 관리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심는 쪽은 이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도시숲 조성 같은 걸로 전방위적으로 많이 나가야 된다. 이거는 더 필요한 것이 점점점 유엔에 따르면 앞으로 현재도 40%가 넘지만 2040년 정도만 되면 전 세계 인구의 60% 정도가 다 도시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에 사는 곳에 맨날 보는 것이 아파트나 이런 거에 아주 상대적으로 생태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약해질 것이니까 지금부터 조성을 해놓지 않으면 상당히 도시는 그냥 회색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도시에 대한 집중화로 따른 이런 그 생태의 파괴나 도시숲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도 도시숲에 대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여는 제2의 숲운동이 도시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네 번째는 신탁대전입니다. 이게 원래는 내셔널 트러스트 우리나라에 한 두 군데 있는데요. 원래 시작된 거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고성이 고성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고성을 사가지고 그 오래된 역사, 아까 1000년의 역사 말씀드렸죠. 그런 문화적인 역사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주민들이 조금씩 돈을 내서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영원히 만장일치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거에 대한 개발을 반대하면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강의 문희마을이다, 뭐 강화도의 매화 많은 곳이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내셔널 트러스트 신탁운동이 일어나서 자연환경 보존을 하게 됐는데 우리도 그런 신탁운동을 좀 하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에 대한 가치나 도시숲이 그래 우리 숲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보존을 해야 되는데 나도 한번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탁 제도를 내셔널 트러스트 제도 같은 것들을
전국민운동 같은 걸로 조금씩만 내면 됩니다. 조금씩만 내서 같이 하는 운동들을 이렇게 뭐 NGO나 이런 시민이나 같이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전하는 것들을 만들면 그것이 저는 상당한 하나의 그 운동도 될 수 있고 생태를 보전하는 것들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새로운 제안입니다. 제가 여기다 못 썼는데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값에는 뭐를 내고 계세요? 물이용 부담금을 내고 계십니다. 그거는 서울 시민들은 팔당댐이 깨끗하게 보존됨으로써 내가 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4대 강이나 이런 데서도 내시는 겁니다. 저는 똑같은 원리를 도시숲 혜택 이용 부담금 같은 걸로 한번 도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숲이 없어지고 소위 개발해서 아파트는 지고 무슨 공동주택은 지을지 모르지만 내가 받는 도시숲의 혜택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도시가 주고 있는 생태의 서비스, 산림청에서는 저도 사실 생태숲 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논에는 농업하시는 분이 논에 대한 부분을 지키면 논농업 직불제라는 게 있죠. 거기에서 유사한 아이디어가 나온 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물을 깨끗이 지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줄게. 그래서 나온 게 물이용 부담금이거든요. 똑같은 아이디어로 숲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주면 그거를 가지고 소위 도시숲에 대한 가칭, 혜택 이용 부담금 같은 것을 받아서 거기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인 소유권 분들한테 좀 주자. 논농업 직불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균형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로 좀 가지만 물론 다 많은 그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주고 그것도 일편에서 또 신탁운동도 같이 하고 재원의 일부를 마련해서 구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성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도시집에 대한 존치를 계속 나가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